늪에 숨어있는 가장 이상하고 무서운 것을 보려면 프랑스 스팅 자연보호구역으로 가야 해요. 만약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모른 채 혼자 이 장소에 간다면 거기서 보게 된 것을 평생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악몽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차를 타고 이 늪지대에 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른 아침 자연이 깨어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풀밭을 지나 초록의 늪으로 나와요. 이때 실루엣이 보여요. 그 생물은 물 위로 몸을 구부리며 해안에 있어요. 사람처럼 보여요. 쪼그리고 앉아있네요. 다리는 메뚜기처럼 길고 가는 팔은 나뭇가지를 닮았어요. 이 깡마른 생물은 진흙과 녹조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바로 저기 앉아있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커 보여요. 여러분은 이상한 늪 괴물이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하길 바라며 공포에 질려 천천히 뒤로 물러나요. 그때 잔디 위에 또 다른 비슷한 생물이 누워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 개 있네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괴물들이 그 소리를 들을까봐 겁나요. 다행히도 눈에 띄지 않고 차에 올라타서 거기서 차를 몰고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방금 호모 알구스를 본 거예요. 조류와 진흙으로 구성된 늪 생물이죠. 네, 으스스해 보이지만 걱정 마세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한 건축가가 만든 조각상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창작물의 도움으로 자연계에서 늪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늪을 뭔가 끔찍한 것과 연관짓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담수 보유고이자 수천 마리 생명체들의 서식처예요. 삶은 늪에서 시작하고 끝나요. 그리고 물론 많은 무서운 전설과 동화가 이 장소를 중심으로 등장하죠. 조각가는 자연의 특징과 소름 끼치는 민화를 이 조각상들에 결합시키기로 했어요. 호모 알구스의 색, 질감, 코팅은 주변 경관과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요. 다음 불가사의한 건 밤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불 또는 으스스한 빛이라고 불리는 이상하고 희귀한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은 영국의 작은 마을 두 곳 사이의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어요. 달은 밝게 빛나고 여러분은 도로를 벗어나 늪지대를 배회하기로 해요. 차에서 나와 이상한 주황색 공이 물 바로 위에 떠 있는 걸 알아차리죠. 이 공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여러분을 더 가까이 유인하는 것 같아 보여요. 혹시 석유 램프를 든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건 아닐까요? 그 옆에 공 2개가 더 나타나요. 겁이 납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함정에 빠지게 될 거예요. 늪을 걷는 건 위험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현상을 봐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을 따라갔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불에 접근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전에 사람들은 이게 다른 세계에서 온 신비한 생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과학이 이 현상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어요. 늪지대에서 자라는 생물, 발광하는 곰팡이와 해조류는 어둠 속에서 파랗게 빛날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오렌지색 공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바람과 물이 이 해조류를 흔들면 이것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또 늪은 풀, 찰흙, 나뭇잎, 가지 같은 많은 식물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분해돼서 메탄을 배출해요. 이 물질이 공기와 접촉되자마자 점화되어 불덩어리 형태로 솟아올라요. 이제 엘라베마 프렛빌 마을 근처에 왔어요. 여기 10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늪이 있어요. 젊은 남녀들이 유령과 환상적인 괴물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와요. 물론 이것들은 모두가 서로에게 들려주길 좋아하는 동화이자 전설들이에요. 하지만 가끔 지역 주민들은 늪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마치 뭔가 무거운 게 단단한 것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들리죠. 자, 작은 마을, 호기심 많은 10대들, 소름 끼치는 이야기와 전설, 그리고 베어크릭 늪이라고 불리는 장소를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훌륭한 공포 영화의 완벽한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2014년 카운티 보안관은 이 늪지대를 지나는 비포장 도로를 운전하며 마을 사이를 달리고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그의 시야의 한 구석에서 녹색물 밖으로 뭔가 이상하게 튀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는 차를 세웠고 내렸고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늪에서 대나무 말뚝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 위에 인형 21개가 박혀 있었어요. 대부분 도자기였어요. 비싸고 고풍스러워 보였어요. 실제로도 이 수집품은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것들을 너무나도 끔찍한 상태로 늪에 버려두었어요. 인형들의 얼굴과 머리카락은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미소와 눈을 지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흰 페인트로 덮여 있었어요. 보안관은 그걸 일종의 기분 나쁜 할로윈 장난으로 판단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관 중 한 명이 그 인형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죠. 입소문이 났어요. 지역 주민들은 보안관 사무실에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의식 같은 거라면요? 누가 그런 거죠? 인형은 늪에 얼마나 오래 있을 건가요? 이런 반응 후에 몇몇 경찰관들이 카누를 타고 30분 정도 노를 저어 인형이 있는 곳에 갔어요. 주인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유일한 단서는 영토를 소유한 벌목 회사였죠. 경찰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주인이 온다면 인형들을 다 그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어요. 늪이 숨기는 가장 끔찍한 일에는 신비로운 게 없어요. 이것들은 신비한 생물이나 이상한 물체가 아니에요. 악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악어가 제일 큰 위협이 되는 한 곳으로 갈 거예요. 이곳은 동남아시아의 람리 섬이에요. 이 늪들을 통과하는 동안 처음에는 어떠한 의심스러운 걸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곧 모든 게 조용해졌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너무 조용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마치 진흙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요. 여러분 주위의 늪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진흙과 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악어의 등이에요. 이 생물들은 알아차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수십 마리가 있어요. 각각 길이가 7m에 이를 수 있어요. 승용차의 거의 2배 정도죠. 그리고 악어의 몸무게는 1톤보다 약간 적어요. 파충류 한 마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수십 마리는 완전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악어는 인내심이 강하고 아주 빨라요. 늪에 숨었다가 갑자기 여러분을 공격해요. 다행히도 지금 이 섬에는 악어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지난 세기에는 많이 있었어요. 40년대의 악어들은 거대한 파충류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날 이 사람들 중 몇 명만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이 사건은 동물에 의해 야기된 가장 큰 인간 재앙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가장 특이하지만 분명 가장 끔찍한 발견은 아닌 곳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곳은 늪 유령이라고 불리는데 커다란 비행기예요. 40년대에 조종사가 이 늪에 불시착했어요. 그는 파푸아뉴기니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고 밀밭에 착륙하기를 바랬죠. 깊고 깊은 지하에 있는 어두운 미로를 상상해보세요. 숨은 위험과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가득하죠. 손전등을 들고 역사상 가장 으스스한 동굴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게요. 목록의 첫 번째 목적지는 엘라베마에 있는 캐톨릭 동굴입니다. 원래 이곳은 박쥐 동굴이라고 불렸지만 나중에 그 모양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동굴에 다가가면 폭 38m, 높이 8m의 거대한 입구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웅장한 입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굴 안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지형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둘레가 74m에 달하는 높이 14m의 거대한 석순인 골리앗일 거예요. 그 밖에도 유문석 벽 위에 균형을 잡고 있는 원시인, 얼어붙은 폭포, 높이 솟은 석순의 숲 등 놀라운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장소가 어떻게 가장 무서운 동굴 목록에 올랐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동굴의 전체 크기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굴의 약 3.2km 정도만 지도가 만들어져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이 동굴은 때때로 위험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4년 개봉한 공상과학 영화 What Waits Below의 감독들은 대성당 동굴에서 많은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촬영 도중 17명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각한 결과를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무닝 동굴로 더 이동해 볼게요. 이곳을 특히 소름 끼치게 만드는 건 귀괴한 숨 쉬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동굴 바닥에 있는 병 모양의 구멍을 통해 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이 호흡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이 불길한 호흡 때문에 그곳을 피하게 될지도 몰라요. 반면에 이 신음소리는 일부 모험심 강한 영혼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개는 끝이 좋지 않았죠. 연구원들은 약 13,000년 전 동굴의 125m 높이의 틈으로 떨어진 100명 이상의 선사시대 사람들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요즘에는 동굴을 둘러보는 투어를 할 수 있지만 수직 입구로 50m 이상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특별히 대담한 기분이 든다면 레펠을 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딕 양식의 연철 계단을 이용해서 나가야 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꽤 긴 길이니까요. 다음으로 방문하게 될 동굴은 불길하게도 헬홀이라고 불립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몇 편의 공포 영화에 영감을 줄 정도로 악명이 높은 곳이에요. 이름과는 달리 이곳은 쌀쌀한 곳이지만 그 차이만큼이나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해요. 동굴 내부의 평균 온도가 8.3도이기 때문에 박쥐를 비롯해 동굴에 서식하는 다양한 희귀동물들에게 완벽한 서식지예요. 실제로 겨울이 되면 이 동굴에는 전 세계 버지니아 큰귀 박쥐 개체수의 약 절반이 서식합니다. 큰귀 박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매우 취약한 생물이에요. 삐걱거리며 날개를 펄럭이는 2만 마리의 박쥐떼를 보고 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벨 위치 동굴은 테네시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지형입니다. 그리고 순진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환상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의 초점 역할을 하죠. 전설에 따르면 19세기 초에 농부와 그의 가족은 유령의 장난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밤에 많은 소음을 내고 침대에서 시트를 찢고 농부와 그의 가족 중 일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어요. 결국 농부는 세상을 떠났고 그 옆에서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담긴 병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령이 어떻게든 그를 독살했다고 믿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령은 농부의 가족을 홀로 떠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유령이 농장 근처의 동굴로 돌아갔다고 확신했어요. 또한 이 신비로운 생명체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고 믿었죠. 오늘날에도 지역 주민들은 동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한때 농부의 가족을 조롱했던 유령과 관련이 있다고 굳게 믿어요. 아무리 회의적인 분이라도 동굴에 들어가면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윈드 케이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동굴에는 그다지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박쥐떼도 없고 고대 유적이나 유독가스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동굴에는 소름 끼치는 매우 희귀한 지질학적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보다 더 광범위한 박스워크 방해석 네트워크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윈드케이브는 어떻게 박스워크 유적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을까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암각화가 거대한 거미줄을 너무 많이 닮았다는 점이에요. 비록 지질학적 이상현상일지라도 이 석회암을 보면 수많은 동굴거미들이 가느다란 광물 가닥을 따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곳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이곳은 신비롭거나 위험한 곳은 아니지만 좀 독특해요. 이 동굴 안의 생명체는 약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빌 동굴 내부의 환경은 세계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동굴 내부의 심각한 햇빛 부족과 공기의 독성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어요. 이 동굴은 루마니아 흑해에서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1986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허가를 받았더라도 중앙 동굴은 매우 좁은 석회암 터널과 수직 샤프트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호됩니다. 그래서 밀실 공포증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동굴 깊숙한 곳의 공기는 바깥 공기보다 산소가 2배나 적어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숨 쉴 수 있는 가장 신선한 공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한 동굴 내부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혹독한 조건의 칵테일에도 불구하고 또는 덕분에 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이트는 생물학자들에게 진정한 금광입니다. 이곳에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96년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이곳에 서식하는 48종의 생물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33종은 이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종이에요. 동굴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생물은 아주 작아요. 이들은 긴 팔다리와 더듬이를 가지고 있어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력이 없고 색소가 없는 것도 당연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앞을 볼 필요도 없을 거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쁘고 화려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이제 그다지 놀랍지 않지만 매우 색다른 동굴을 하나 더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멕시코에 있는 수정의 동굴이라고도 불리는 자이언트 크리스탈 동굴입니다. 이 거대한 수정은 동굴에서 물을 퍼내놓은 광업회사에 의해 2,000개나 발견됐어요. 그 후 2명의 광부가 걸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수정을 발견했습니다. 경우의 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수정은 사실 지하 300m 깊이에 숨어있는 거대한 석고 기둥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수정이 이미 50만 년 동안 자라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수많은 수정들이 매우 길고 넓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 경이로운 자연을 방문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자이언트 크리스탈 동굴은 쉽게 함정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몰라요. 수만 년 동안 지하수로 채워져 있었는데 원래는 지구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그마 방에 의해 입구가 위로 밀려 올라온 거였어요. 동굴 아래의 마그마는 물을 뜨겁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의 온도가 58도 이하로 떨어졌고 그 결과 물은 칼슘과 황산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으며 그 입자들은 석고로 재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색조의 결정체가 동굴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물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 모여보세요. 필리핀 민화에 나오는 신화 속 생명체 마나낭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나낭갈은 종종 잠자는 임산부를 간식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 여성으로 묘사되곤 해요.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어요. 낮에는 예쁘게 치장해서 완전히 아기처럼 보여요. 하지만 해질 무렵이 되면 분장을 벗고 박쥐처럼 커다란 날개를 펼쳐 다음 희생자를 찾아 어둠 속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임산부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자신의 빼어난 외모를 이용해 길을 잃은 남성을 유인해서 비밀 은신처로 데려가 밤새도록 심장, 창자 및 기타 내부 장기를 먹어치우기도 해요. 으악! 마나낭갈과 마주쳤을 때 해가 뜨기 전에 몸을 다시 붙이는 것을 막고 싶다면 소금, 재 또는 다진 마늘을 몸의 나머지 절반에 뿌려주세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날개 달린 불가사의를 계속 주시하고 마늘을 잊지 마세요. 자, 이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독일 민담에는 알프라는 괴상한 생물이 등장해요. 기본적으로 뱀파이어와 인큐버스가 섞인 것 같고 탄카페라는 멋진 모자를 쓰고 온갖 힘을 발휘하죠. 밤에 여자들의 꿈을 헤집어놓고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유를 먹고 남자와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기도 해요. 알프는 고양이, 돼지, 개, 뱀, 심지어 나비와 같은 모든 종류의 동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운이나 질병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악한 눈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베개 밑에 빗자루를 숨기거나 신발을 문 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침대 기둥에 철제 말굽을 걸거나 가슴에 거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시고요. 낮에 낮잠을 자는 개를 발견한다면 입에 레몬을 밀어 넣어주세요. 말레이 신화에 나오는 으스스한 유령 폰티아낙을 만나보세요.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출산 중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복수를 하러 다시 왔다고 합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손톱, 피가 묻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평범한 유령이 아니에요. 하지만 변장의 달인이기도 하니까 조심하세요.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신해 먹잇감을 유인한 후 내장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밤에 외출했다가 아기 울음소리나 여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리면 조심하세요. 폰티아낙이 여러분을 잡으러 오는 것일 수 있어요. 소리가 조용하다면 폰티아낙이 바로 근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무 착한 여성에게 속지 마세요. 아일랜드 전설에선 모든 가정마다 저마다의 벤시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이 벤시 여인은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미묘한 경고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으스스한 울음소리에 속지 마세요. 이 벤시 여인은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에 우느라 진홍색이 된 눈을 하고 있지만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색 짜임 위에 회색 쇼를 두르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패셔너블하면서도 으스스하죠? 뭔가 끌리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벤시가 가족의 파멸을 예언하는 달콤한 노래를 하는 젊은 아가씨로 변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것만으로는 소름이 돋지 않는다면 밤에 숲속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울부짖는 모습도 목격된 적이 있어요. 진짜 파티를 좋아하나 봐요. 한밤중에 피가 끓는 비명소리가 들리면 친근한 이웃집 벤시가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칼루필루잇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생물은 북극의 부기맨과 같은 존재로 빙원 근처에 서식하며 물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아이들을 낚아채는 것으로 유명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속설일 뿐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동물들의 모습은 이야기마다 다르지만 모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끈거리는 녹색 피부와 긴 머리카락, 긴 손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손에는 물고기처럼 물갈퀴가 있고 흰 뺨 검둥오리 깃털로 만든 멋진 파카를 입어요. 오리발을 조심하세요. 오리발에서 나는 소리가 여러분을 마비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똑똑할지도 몰라요. 몇몇 영리한 이누이트 사냥꾼들은 칼루필루잇에게 물개나 고래로 변신해달라고 부탁하면 쉽게 사냥을 끝내고 맛있는 생선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맛있겠네요.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이 괴물들은 납치된 아이들을 이용해 머리를 멋지게 가꾼다고 합니다. 머리 관리 엄청 하나 보네요.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들은 그냥 잡아먹히거나 칼루필루잇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된다고 하죠. 하지만 한 할머니가 손자를 먹일 수 없어 칼루필루잇에게 손자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부족은 다시 일어섰고 한 젊은 부부가 소년을 구하러 갔어요. 그들은 해초에 묶여있는 소년을 발견했지만 칼루필루잇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소년을 다시 물속으로 끌고 갔어요. 결국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풀어줬어요. 네, 칼루필루잇이 무섭긴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뿐이에요. 운이 좋다면 머리 관리 팁을 알려줄지도 모르죠.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무서운 말 같은 괴물 너클라비 또는 너칼라비를 소개합니다. 이 나쁜 녀석은 피부가 없는 몸과 사람보다 10배나 큰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물과 농작물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독한 입김을 내뿜어요. 또한 섬 전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악한 힘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통제할 수 있는 바다의 정령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클라비는 북유럽과 오카디아 민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6세기에 신비한 조 벤이라는 멋진 라틴어 필사본을 사용해서 처음 기록했습니다. 오카디언 작가이자 민속학자인 어니스트 마윅은 이 사악한 바다 생물이 노르웨이의 노크, 셰틀랜드의 너글, 모양이 변하는 켈피 또는 물 켈피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스코틀랜드에는 이 무서운 녀석을 만나게 된다면 전설의 바다 어미를 부르고 목숨을 위해 도망치세요. 이 친구는 남아프리카의 토콜로슈입니다. 그렘린처럼 보일지 몰라도 훨씬 더 장난스러워요. 마녀와 주술사가 마법의 힘으로 소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썽꾸러기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응유를 주고 고양이가 잘 볼 수 있도록 머리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부두술사를 불러서 구식 마법을 사용해 퇴치할 수도 있어요. 남아공 민속에 따르면 토콜로쉬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으며 돌을 빨아먹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토콜로쉬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문틀과 창틀에 특별한 축복의 소금, 일명 토콜로쉬 소금을 뿌려주세요. 더 조심하고 싶다면 침대 다리 밑에 벽돌을 깔아두는 방법도 있어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하겠죠? 키메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키메라는 말 그대로 괴물이에요. 불을 뿜는 이 여성 잡종은 온갖 종류의 동물 부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자 같은 몸통, 염소 같은 머리, 뱀 머리로 끝나는 꼬리를 상상해보세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키메라는 타이폰과 에키드나의 자식이고 키메라의 자매는 케르베로스와 레르네안 히드라입니다.
가죽 상봉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웅 벨레로폰이 도전에 나섰으니까요. 리시아의 왕은 그에게 무시무시한 키메라를 물리치는 임무를 줬어요. 그리고 벨레로폰은 괴물들이 두려워하는 최고의 영웅이었어요. 키메라는 벨레로폰과 그의 믿음직한 페가수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왕은 키메라가 벨레로폰을 대신 죽여주기를 은근히 바랬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고 키메라는 패배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몬스터의 전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신 것 같군요. 잘하셨어요. 이곳을 방문하는 동안 여러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괴물들은 일본 민화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괴물들이니까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조심하세요. 방문하는 동안 괴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분명히 꿈에서 보게 될 거예요. 경고하지만 그 어떤 애니메이션도 이런 상황에 비교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눈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보이니까 남은 용기마저 잃기 전에 투어를 시작합시다. 처음 만날 괴물은 노페라보입니다.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새로운 희생자 방문객이 생겨서 기뻐하고 있어요. 노페라보는 거의 모든 면에서 평범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페라보를 직접 만나면 기괴해집니다. 얼굴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머리는 텅 빈 구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노페라보는 아주 무해한 존재입니다. 단지 사람들을 겁먹게 할 뿐이에요. 전설과 이야기에 따르면 노페라보는 보통 잠재적 피해자에게 익숙한 사람으로 가장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의를 끌면 연필로 그림을 지우듯 얼굴 생김새가 사라집니다. 눈, 코, 입이 없는 매끄러운 피부만 남아요. 상상했겠지만 그 정체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노페라보가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게으른 어부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성한 황실 잉어 연못에서 낚시를 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다른 어부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무시하죠. 연못에 도착하자 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낚시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그녀가 얼굴을 문지릅니다. 어부가 겁에 질려 숨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자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비난합니다. 여기서 반전, 아내도 얼굴을 문지릅니다. 물고기와 연못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카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파의 우스꽝스럽고 마스코트 같은 외모에 속지 마세요. 카파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위험한 괴물입니다. 인간형 거북이로 묘사되는 이 생물은 호수, 연못 또는 강과 같은 수역 안팎에 서식합니다. 카파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크기지만 성인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합니다. 피부색은 녹색부터 밝은 빨간색, 심지어 파란색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끈적끈적하거나 비늘로 덮여 있을 수도 있어요. 카파는 각각 독특하지만 모두 등에 거북이 등껍질이 있고 부리처럼 생긴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파의 외모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두개골 위에 있는 그릇 같은 물체입니다. 이 그릇은 카파의 힘과 생명력의 원천으로 여겨지며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물이 엎질러지거나 그릇이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면 카파는 엄청나게 약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카파는 장난꾸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으로 유인해 잡아먹으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모 시합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도전을 수락하기 전에 카파가 정말 스모를 잘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만약 시합을 하게 된다면 카파를 속여 접시에 담긴 물이 쏟아질 정도로 낮게 절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물을 다시 채우면 카파가 여러분의 명령을 따르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여자를 보세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 같죠? 다시 보세요. 목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로쿠로쿠비는 낮에는 평범한 여성으로 보이지만 밤이 되어 잠이 들면 목이 엄청나게 길게 늘어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로쿠로쿠비는 다른 생명체만큼 소름 끼치지만 다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른 괴물들과는 달리 그녀는 사실 괴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어떤 악한 행동이나 잘못으로 인한 저주에 의해 변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 슬퍼집니다. 언급된 악행이 반드시 그녀 자신이 한 짓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로쿠로쿠비의 남편이나 아버지가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녀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로크로크비가 그렇게 해롭거나 무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가끔 작은 동물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을 겁을 줘서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그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밤에 여행할 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긴 혀로 램프 기름을 밟는 거예요. 입맛은 다들 제각각이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누케쿠비는 로크로크비의 훨씬 더 무서운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로크로크비의 고급 버전으로 마치 업그레이드된 포켓몬과 같아요. 로크로크비의 머리는 항상 몸에 붙어있지만 누케쿠비의 머리는 목에서 떨어져 나와 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떠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끔 피에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에서 분리된 머리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녀는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몸이 움직여 머리가 계속 떠돌아다니면 머리가 다시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 뭉치가 보이겠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괴물이에요. 일본 민화 특히 츠쿠모 가미의 신화에 따르면 무생물 영혼을 받아 100년 동안 주인을 섬긴 후 살아나서 자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무해하지만 사람들에게 작은 장난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고 복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버리거나 잘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무리를 지어 복수할 수 있습니다. 이탄 모메는 물체 괴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길고 좁은 천을 가지고 있으며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악의적이며 사람의 얼굴과 목을 몸으로 감싸고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감싼 천이 빙글빙글 돌다가 재빨리 돌아와 사람을 감싸고 하늘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괴물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조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음악처럼 들릴 거예요. 와라의 온나는 산에 사는 여자처럼 생긴 괴물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비웃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녀가 웃으면 그 웃음이 다소 독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함께 웃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더라도 숨이 차서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웃게 될 거예요. 함께 웃지 않고 참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해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녀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어디를 가든 그 성가시고 귀를 찌르는 소리에 시달릴 겁니다. 남은 평생 동안. 하지만 산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웃음의 저주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월 첫째, 아홉째, 17째 날에만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외에서 등산을 하며 텐트를 칠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발밑에서는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람쥐 몇 마리가 저기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무 사이에 뭔가 이상하게 있는 것 같은데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요. 이상하군요. 지금은 숲속에 32km나 들어온 상태고 여러분이 아는 한 근처 마을이나 도시는 없습니다. 이 구조물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구조물이 3.5m 높이의 계단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정말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 모자를 쓰고 조사를 시작해 봅시다. 자, 아마 여기엔 오래된 집이나 저택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 전 무너져 내리고 이 계단만 남게 된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이한 구조물을 자세히 보면 어떤 토대나 부서진 흔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서 계단을 케이크처럼 잘라서 여기에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말이죠. 여러분과 친구들은 이 구조물에 그다지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이상한 구조물을 오래 볼수록 더 소름 끼치는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뭔가 가능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은 설명할 수도 없어요. 또한 소름 끼치는 계단에서 눈을 뗄 수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은 후 오랜 망설임 끝에 계단으로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계단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껏해야 몇십 년 된 것처럼 보이고 틈새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어요. 친구들은 충분히 구경을 했는지 여러분을 버리고 오솔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계단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첫 번째 계단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으악!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네요. 계단 위로 오르는데 어깨에 뭔가가 닿습니다. 뛰어내리고 돌아봤더니 보이는 건 암흑뿐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숲에서 뜬금없이 발견되는 기이한 계단은 놀랍도록 흔합니다. 몇몇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몇몇은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계단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반면 어떤 것들은 어제 세워진 것처럼 보여요. 이 계단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은 이 계단을 통해 아무데도 갈 수 없으며 모두 아주 신비로운 장소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뉴햄프셔의 체스터필드에 있습니다. 숲 한가운데 로마 양식의 긴 중세풍의 계단이 있는데요. 앙투아네트 쉐르 부인의 성의 일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유명한 가수였어요. 이 성은 약 100년 정도 되었고 1962년에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불가사의한 고대의 계단은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의 숲에 있는 계단인데 꼭대기에 작은 플랫폼까지 연속되어 이어진 계단처럼 보여요. 이 계단이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면 왜 고생을 해서 이런 계단을 짓는 걸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계단이 일종의 의식용 탑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거 있는 추측은 아니에요. 조금 더 최근에 숲에서 발견되는 계단 중 몇몇은 보너스도 있어요. 도시 전설이 함께 내려오거든요.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는 필리핀에 있는 계단 이야기입니다. 토르키르라는 산림 감시원은 동네의 정글 깊숙한 곳에서 실종된 사람들 찾기 위해 순찰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서 잘못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돌 계단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흔적도 있었어요.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그는 계단 중 하나에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시무시한 들개가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는 5년 동안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그 계단이 시간여행 포털이었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즈발 UFO 미스테리가 생겨난 때였죠. 한 질병 연구가는 계속해서 발생한 동물 관련 사건 중 하나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이 2주간의 조사가 나중에 6개월 동안 계속될 것이란 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팀은 숲에서 어떤 종류의 주파수를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30m 떨어진 곳에 진을 쳤지만 다음날 아침 그 계단은 사라져 있었어요. 계단이 있던 곳에는 검은 탄 자국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틀 후 그 계단은 원래 위치에서 48m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팀은 실험실로 보낼 나무 계단의 표본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무 조각을 잘라내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계단의 목재는 결코 파괴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상한 미스터리 계단은 고대 캄보디아 때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정글 한가운데 버려진 600m 높이의 계단이었는데 어느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계단은 약 10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고대 도시와 연결된 계단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현재 그 도시는 울창한 정글이 완전히 뒤덮었다고 해요. 아마도 그 도시는 대륙 전역에서 오는 여행자들과 상인들에게 중요한 만남의 장소였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뒤에서 이상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친구 중 한 명이 몰래 다가왔을 거예요. 돌아섰지만 뒤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예요. 겁이 났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급히 계단에 내려가고 헐떡거리면서 친구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신들에게 겁을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감정은 진짜 같아요. 눈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꾸며낼 수 없는 것이죠. 그림자든 바람이든 뭐였든 여러분의 공포는 진짜입니다. 모두 계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요. 밤새 밖에서 캠핑할 운명이 아니었나봐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첩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한 장씩 스크롤하며 구경하는 건 아니에요. 계단이 사라졌어요. 그 어떤 사진에도 계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무만 가득하고 이상한 그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작고 평평한 땅뿐이에요. 친구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눈이 떨리고 왼쪽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집에서는 안전하겠지만 갑자기 그 계단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하지만 안심하셔도 돼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미신일 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소문을 퍼뜨릴 수 있잖아요. 이 계단들 대부분은 심지어 의도적으로 최근에 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주말 동안의 목공 작업,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여러분들 도시전설 웹사이트에 무서운 이야기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그 계단을 부수고 마법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으면 인터넷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말 캠핑 여행에서 진짜 계단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죠. 그 계단은 오래된 집이나 오두막에서 버려진 후 철거되거나 무너지고 남은 잔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2021년이죠. 요즘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 존재감은 아마도 스스로를 속인 여러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무서운 영화나 웹사이트나에서 본 것과 비슷한 것을 보면 여러분의 정신은 팽팽 돌다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보거나 느낄 수 있습니다. 최면에 걸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뭔가를 정말로 보고 싶어지고 보게 됩니다. 계단 역시 그런 경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닐지도요. 무슨 소리 들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떨어지는 거예요. 길을 비추는 폰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복도 끝에 큰 형상이 보여요. 뭔지 알 순 없지만 실험실 가운에 어깨가 넓고 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멈춰 형상을 향해 앞으로 가거나 계단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갑자기 그 모습이 여러분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4시간 전, 여러분과 2명의 친구가 소셜미디어를 위한 멋진 영상을 찍기 위해 버려진 화학 공장에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아이디어가 오싹해서 여러분은 반대했지만 친구들은 그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입소문도 날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전거, 손전등 그리고 몇 가지 자기 방어 장비를 챙겨 그곳으로 갔어요. 날이 저물었으니 자전거에 손전등을 걸고 페달을 밟아요. 몇 미터를 간 후에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철제 울타리에 도달할 때까지 울창한 숲을 통과하는 오프로드 길로 방향을 돌려요. 여러분과 친구들은 전에 여기 와봤지만 울타리를 넘어본 적은 없어요. 모든 경고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벤치를 꺼내 울타리를 자르기 시작해요. 전설에 따르면 이 공장은 풀 가동 후 수십 년 전에 버려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나 공장과 주변 도시에 대규모 대피가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로 공장은 텅 비어 있어요. 건강상의 위험은 없지만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봤다고 보고했어요. 그림자 속에서 형체가 움직이고 아무도 없는데 공장안 불빛이 무작위로 깜빡거려요. 한밤중에 큰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뒷목이 쭈뼛하고 두려움에 떨게 돼요. 반면 여러분의 친구는 들떠서 흥분했어요. 울타리를 자르고 난 후 자전거를 버리고 공장으로 향해요. 지정된 장소에 주차된 몇몇 차들이 있는 주차장을 지나가요. 다른 차들은 문이 열린 채로 버려진 것 같아 보여요. 공장 입구에 다다랐지만 사슬로 묶여 있어요. 친구들이 흔들어 보지만 꿈쩍도 안 해요. 모험은 끝난 것 같네요. 하지만 친구가 돌을 들고 와서 그걸로 창문을 부수고 여러분과 친구들은 거길 올라가요. 공장에 들어서는데 칠흑같이 어두워요. 바닥은 끈적거리고 공기에는 먼지가 많아요. 손전등을 휙 꺼내 방을 밝게 비춰요. 구별하기 어려운 검은색 소재로 덮여 있어요. 어떤 물건들은 마치 사람들이 출구로 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뒤집어져 있어요. 아직까진 그렇게 소름 끼치는 건 없어요. 공장은 엄청 커서 탐험할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 소셜미디어에서 라이브 촬영을 시작해요. 그녀는 전체 여행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청하고 있어요. 댓글도 달고 자기 생각들을 공유하기도 해요. 갑자기 건물 깊은 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걸 듣게 돼요. 여러분과 친구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껴안고 거의 뛰쳐나갈 뻔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찍고 있던 친구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가야 한다고 해요. 길은 멀고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공장 지도를 찾았어요. 일행이 있는 곳은 겨우 리셉션 로비였고 아직 갈 곳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깜빡이는 불빛은 마을을 마주보고 있는 2층에 있는 방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방이에요. 아주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불안정해요. 몇 발자국 위로 올라가자 계단 하나가 부서지고 다리가 바닥에 끼어 거의 넘어질 뻔해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일으켜줘요. 2층에 도착해서 불이 깜빡이는 방을 찾아보려고 해요. 단 한 가지 문제는 불이 무작위로 꺼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구역을 보기 위해 나눠서 가기로 해요. 의사소통을 할 무전기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름 끼쳐요. 여러분은 각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요. 흩어진 물건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급하게 짐을 싸서 도망쳤는지를 보여줘요. 방마다 그 옆방보다 더 소름이 끼칩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면서 뭐든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를 찾아보려고 해요. 무전기에서 잡음이 나오는데 점점 더 커져요.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탁탁거리는 소음 뒤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친구들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가! 라고 높은 비명을 지르며 말해요. 무전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는데 서 있는 방의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기겁을 하고 친구들이 있는 밖으로 나가요. 많은 물건에 부딪혀 그걸 쓰러뜨려요. 친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여러분에게 달려와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친구들은 그게 말이 되는지 보기 위해 방으로 향해요. 하지만 이상한 걸 발견하지는 못해요. 불빛은 깜빡이지 않고 무전기는 조용해요. 그냥 상상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아직도 모든 걸 생방송으로 찍고 있어요. 실시간 방송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과 공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이번에는 주변에 창문이 없어서 완전히 깜깜합니다. 오싹해요. 바닥에 흩어져 있는 실험실 가운들이 있는데 사람 같아요. 벽 양쪽에 기계와 간단한 장치가 있는 방이 있어요. 대부분의 방은 잠겨있고 출입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유일한 문제는 전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손전등의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해서 핸드폰에 손전등을 켰어요. 친구는 아직도 생방송으로 촬영하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신호가 끊겨요. 무전기도 작동하지 않아요. 아주 축축하고 방 안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어요. 각 발자국은 확장된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며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을 스토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때 방들 중 한 곳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게 돼요. 전설에 따르면 여기에 기다란 팔,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붉게 빛나는 눈을 가진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해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벽을 긁으며 복도를 배회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길을 잃어 탈출구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아낸 개라고 해요. 친구는 나중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생방송으로 하지 않고 폰에 모든 걸 녹화해요. 갑자기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게 돼요. 벽 긁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친구들은 눈이 커져서 서로를 바라보고 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또다시 물건을 넘어뜨리고 많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넓은 어깨를 가진 커다란 몸과 실험실 가운으로 보이는 형상을 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복도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보고 마침내 그 중 하나가 열려요.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요. 그 생명체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들어오려고 해요. 이걸 지금 폰으로 녹화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보기 위해 창문으로 기어가지만 도망가는 생물의 모습만이 살짝 보여요. 친구와 길을 잃었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방에 있는 공장 지도가 여러분에게 나가는 길을 보여줘요. 안전한지 확인하고 나갑니다.
어디로 갈지 보기 위해 지도 사진을 찍지만 빙빙 돌기만 하고 있어요. 밖에서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달려가요. 친구들은 여러분을 부르려고 했지만 흩어졌을 때 놓쳤어요. 공장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요. 숲 밖에 큰 길에 다 와서 공장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뒤돌아봐요. 여러분이 있었던 그 방에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여요. 몸서리치고 집으로 가요. 걱정 마세요. 하나도 진짜가 아니에요. 불빛이 깜빡이는 건 테마파크를 떠올릴 때 보통 웃음과 즐거운 시간을 상상하지만 일단 폐장으로 버려진 후에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것들 중 몇 개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식스 플래그스를 방문하기 위해 뉴올리언스로 여행 가기로 결심해요. 거기 도착했을 때 테마파크가 버려진 걸 알게 되죠. 폭풍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는 팻말이 아직도 있어요. 모험심이 발동해서 끼익거리는 정문을 넘어가요. 여기 추운데 저만 그런가요? 수영장 옆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안에 있는 것만 같아요. 가까이 다가가니 이런 악어예요. 도망치고 그건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탐험해요. 그 공원은 도시의 프랑스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지금 건물은 더럽고 창문은 모두 산산조각 나 있으며 사방에 특이한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빈티지 롤러블레이드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공원은 허리케인 동안 문을 닫았고 2m의 물 아래에 있었어요. 금속 놀이기구들이 다 녹슨 게 이젠 놀랄 일도 아니죠. 이 회전목마는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네요. 다음에 다시 와야겠어요. 적어도 멋있는 사진 몇 장 찍었잖아요. 다음 건 더 신나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밤에 데디파크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고 상상해보세요. 벨기에의 시골 어딘가에서 수년 전에 버려진 소름 끼치는 테마공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핸드폰의 손전등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리 입구가 보이고 건너기 시작해요. 다리가 흔들거리고 삐걱거려요. 참고로 여러분은 유럽에서 가장 긴 흔들다리 중 하나를 건너고 있어요. 해냈어요. 주변의 숲은 무시무시하고 길을 따라 몇몇 버려진 명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숲이 빙글빙글 도는 그네 세트를 집어 삼켰어요. 이 거대한 슬라이드는 지금 쓰려고 한다면 부서질 거예요. 공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안전상 이유로 문 닫은 게 당연하네요. 지금은 나와서 낮에 돌아오는 게 최선이겠어요. 다음 방문지는 터키의 앙카파크로도 알려진 원더랜드 유라시아예요. 이 테마공원은 2019년 3월에 개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어요. 일단 거대한 단지 안에 들어서고 빈 창고처럼 보이는 곳에 우연히 들어가는데 결국은 실내 롤러코스터네요. 모든 게 그대로 남아서 새 것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은 심지어 다음 출발을 위해 완벽하게 정렬된 롤러코스터 카트 중 하나에도 앉아봐요. 만약 정말 모험심이 느껴진다면 실내 코스터의 레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기 플린트 스톤이 있네요? 공원의 어린이 구역에는 어린 시절 데자부가 일어나요. 지평선에서 여러분은 주라기 월드 같아 보이는 걸 보고 그걸 확인하기로 해요. 바닥에는 버려진 거대한 티라노 동상과 가짜 공룡 해골이 놓여 있어요. 다른 버려진 공원들과는 달리 이곳의 모든 건 새 거여서 더 이상해요. 나라 드림랜드는 일본의 디즈니월드가 될 예정이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불발되었어요. 지금은 촉촉한 담쟁이 덩굴과 이상한 새들이 살고 있어요. 들어가려면 도개교를 지나 파스텔색의 성을 향해야 해요. 안개로 덮인 롤러코스터를 지날 때 여러분의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뛸지도 몰라요. 저건 원래 마테오른이 될 예정이었나요? 네, 이곳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원 바닥에 던져진 표들과 이상하게 만들어진 솜이 채워진 동물들이 보여요. 텅 빈 식당으로 걸어가는 건 어때요? 테이블과 의자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게 이상해요. 한때 선물 가게였던 곳을 거닐다 보면 빈 선방과 오래된 현금 인출기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이랜드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름만 들으면 다 떠오르죠, 그쵸?
하지만 오늘날 조이랜드를 방문하기로 했다면 틀림없이 아주 오싹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캔자스, 위치타 아래에는 섬뜩한 광경들로 가득 차 있는 한때 유명했지만 지금은 텅 빈 테마파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숲 한가운데에 있는 옅은 파란색 미끄럼틀 확인. 공포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빈 창고요? 확인. 진짜로 형편없이 보이는 괴상한 오두막 당연히 있죠. 하지만 날씨가 좋은 날에 이곳을 방문한다면 공원엔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조이랜드는 1940년대 말에 지어졌어요. 방치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빈티지한 아우라를 담고 있죠. 앞에 줄무늬 티켓박스가 있는 녹슨 노란색 관람차 좀 보세요. 감히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법의 항구 놀이공원은 결국 그렇게 마법적이지 않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비치 바로 외곽에 자연에 남겨진 오래된 테마파크가 있어요. 여기 범퍼카들은 더 이상 부딪히지 않아요. 만약 외부 미로에 들어가면 아마 그 미로를 나올 길을 절대 못 찾을 거예요. 녹슨 놀이기구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뭘 보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 방문 계획 중이라면 행운을 빌어요. 만약 덥고 화창한 오후에 더위를 식힐 곳을 찾고 있다면 디즈니의 리버컨트리는 어때요? 농담이에요. 분명 그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공원은 1970년대에 지어졌고 2001년에 문을 닫았어요. 가짜 강을 타지 말고 걸어서 급류 타기를 방문해보세요. 100m짜리 걸을 수 있는 아주 울퉁불퉁한 길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만에서 그네세트 역할을 했던 매달려 있는 타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케이블을 믿을 수 있다면 짚라인 타기도 시도해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에 좀 더 섬뜩함을 더하자면 공원은 따뜻한 물에서 번성하는 위험한 박테리아 때문에 폐쇄되었어요. 진짜로 수영 안 할 거예요? 이탈리아를 생각하면 파스타와 피자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피사의 사탑도 조금요. 이탈리아 남부에는 텅 빈 미라지카 놀이공원이 있어요. 입구에는 여전히 환영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오지 않고 있어요. 이곳은 온통 풀로 덮여 있어요. 장난감 같은 건축물은 아직 있어요. 노천 롤러코스터에 잊혀진 레일 아래 여러분은 놀이기구에 탄 사람들의 흥분된 비명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어요. 공원의 이 부분은 보통 금지구역이지만 지금은 그걸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게 무서울 수 있지만 확실히 아드레날린은 증가하고 있어요. 다음 테마공원은 1년 중 특정 기간 동안만 비어있는데 여전히 진정 불안한 분위기를 풍겨요. 도시에서 기차를 타서 마지막 도착지까지 가야 공원에 이르러요. 코니 아일랜드는 특정 시즌에만 열리는 공원이에요. 봄 중간에서 가을 중간까지만 열죠. 만약 이 불안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겨울에 방문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머리 위에 걸려있는 조명 장식 불빛이 걸린 빈 노점들을 걸어보세요. 놀이기구들이 모두 멈춰서 있으니까 시간이 얼어버린 것 같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진짜로 얼기도 해요. 많이 쌓인 눈 아래 코니 아일랜드는 좀 덜 불안해 보여요. 또 한편으로는 눈이 풍경에도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그럼 유령 마을을 상상해 보세요. 낙서로 뒤덮인 버려진 건물들, 녹슨 자동차 잔해, 도로의 균열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지하에서 나오는 두터운 검은 연기층을 더해보세요. 땅 자체는 만지면 뜨거워요. 여러분은 펜실베니아주 센트럴리아로 들어가요. 센트럴리아는 1800년대와 1960년대까지는 활기찬 곳이었어요. 풍부한 탄광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살도록 끌어들였어요. 하지만 1962년에 그 광산들 중 하나의 실수로 불이 붙었고 지하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석탄은 천천히 타는 연료라 시민들은 거의 20년 동안 평화롭게 계속 살았어요. 불이 마을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전까지는 말이죠. 최악의 사고 중 하나는 센트럴리아에 있는 한 집 뒷마당에 갑자기 거대한 싱크홀이 나타났던 거였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후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 일에 30년 동안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2020년 현재 5명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곤 센트럴리아는 유령 도시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버려진 건물들과 갈라진 도로들은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이곳에서 가장 불안한 건 땅 밑 갈라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예요. 지하에는 불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마을의 잔해들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유명한 가상의 마을인 사일런트 힐에 영감을 주었죠. 이 불길은 향후 250년 동안 지속될 걸로 추정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지역에는 그을린 황무지만 남아있을 거예요. 만약 벌레를 무서워한다면 이곳은 아마도 최악의 악몽이 될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고만통 동굴은 동굴 거주자들이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그림 같은 곳 중 하나일 거예요. 우선 박쥐들이 있어요. 이 동물 200만 마리 이상이 동굴의 광활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박쥐는 겁을 쉽게 먹는데 여러분은 그걸 원하진 않겠죠. 수백만 마리의 날개 달린 공포의 새떼가 당황해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걸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리고 박쥐의 수는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동굴 바닥과 벽을 가득 메운 바퀴벌레는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아서 바퀴벌레 10여 마리가 여러분 다리 위로 기어오르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바퀴벌레를 보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박쥐떼를 깨우지 않는다면 동굴의 다른 멋진 거주자들에게 보상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 거주자들로는 뱀, 정갈, 그리고 엄청난 독이 있는 진해가 있어요. 매력적이네요. 그럼에도 동굴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앙아시아의 카라쿰 사막의 텅 빈 황무지의 땅에 영원히 타오르는 거대한 구멍이 있어요.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라고 불리며 넓고 깊은 진짜 구덩이로 현재 반세기 넘게 불타고 있어요. 현지인들은 그것을 지하세계로 가는 문이라고 부르며 그 광경은 정말 무서워요. 불길을 끄는 방법은 없고 과학자들은 분화구가 수세기 동안 계속 타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구덩이는 1971년에 발견됐는데 한 무리의 기술자들이 그 지역을 정찰하다가 우연히 기름 퇴적물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천연가스 기공인 걸로 밝혀졌고 시추장치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땅이 무너졌어요. 기술자들은 독가스가 인근 마을들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불을 질러 몇 주 동안 다 타고 꺼지면 그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불길은 여전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분화구는 인기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는 문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 바로 옆에 엄청난 독이 있는 뱀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섭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몇천 배로 늘려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든 간에 비슷한 뱀들이 사방에 있어요. 바로 이게 스네이크 섬인데 그 이름이 제대로 묘사해주죠. 이 섬은 브라질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수천 마리의 황금 창머리 살모사들이 살고 있어요. 약 11,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해 이 섬과 본토가 분리되었고 많은 창머리 살모사들이 그 안에 갇혔어요. 본토 형제들도 독이 있지만 그렇게 독하지는 않아요. 황금 살모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야 했고 네, 확실히 성공했죠. 살모사는 사냥할 육지동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 새를 사냥하는 데 적응했어요. 그리고 독이 효과적이려면 즉각적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황금 창머리 살모사는 일반 품종보다 5배 더 강력한 독을 만들었어요. 이게 뱀들이 번성하도록 도왔고 지금은 이 섬의 평방미터당 하나에서 5마리의 살모사가 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곳으로 여겨져서 브라질은 모든 방문객을 금지시켰어요. 일부러 가고 싶어할 사람도 없겠지만 말이에요. 밤에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사람 형상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안심하고 여러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길을 물어보지만 돌처럼 단단하고 이끼로 덮여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서는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 입이 떡 벌어지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해줄 조언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밤에 핀란드 남동부를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유명한 핀란드 조각가가 자신의 뒤뜰에 섬뜩한 조각 정원을 만든 곳이거든요. 그 정원의 주요 전시 대상은 다양한 요가 포즈를 취한 200명의 인간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돌아다녀 보면 더 불길해 보이는 작품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팔을 앞으로 뻗은 외투를 걸친 자의 모습, 그리고 눈 부분에는 깊은 검은 틈이 있어요. 몇몇 조각상들은 입에 진짜 사람의 이빨이 있어서 소름이 더 끼치죠. 조각가는 운둔자고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원 자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조각품 중 일부를 박물관에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조각가는 그들이 그걸 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소름 끼치는 조각상들도 충분히 섬뜩하지만 소름 끼치는 인형은 어떠신가요? 만약 일본에 가서 등골이 오싹해지고 싶다면 꼭 나고로를 방문하세요. 일본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집들과 마당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은 마을 사람들이 현관에 앉아 있거나 정원을 가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건 없죠.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앞으로도 움직일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실물 크기의 인형이거든요. 지역 주민 중 한 명은 2002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정원과 들판에 박제 허수아비를 만드는 걸 취미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게 그 후 실용적인 것에서 일종의 추모를 위한 걸로 바뀌었어요. 이웃들 중 누군가가 마을을 떠나거나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본뜬 실물 크기의 인형을 만들곤 했어요. 그녀는 가장 잘 기억나는 걸 토대로 이 섬은 한때 동방의 발이라고 불렸습니다. 큰 정원과 인상적인 석조 아치가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모든 건축물이 나무 뿌리와 덩굴로 거의 완전히 뒤덮여서 예전 같지 않아요. 로스 섬은 인도양에 있는 작은 영토로 인도의 도시 포트 블레어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으로 열렸지만 나중에는 지역 관리들을 위한 호화로운 휴양지가 됐어요. 이 섬은 특권층 주민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호화로운 방갈로,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패널, 정원, 테니스 코트 그리고 심지어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1937년에 이 단지가 폐쇄된 직후 강력한 지진이 이 섬을 강타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이 섬은 현재 인도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고 버려진 마을에 관심 있는 전사람들을 위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독일 건축물의 흔적이 여전히 나미비아 사막에 남아있어요. 나미비아의 콜만스코프는 전성기였던 1900년대 초 독일 노동자들이 다이아몬드를 찾아 정착했던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버려진 마을에는 한때 무도회장부터 병원, 심지어 볼링장까지 모든 것이 있었어요. 1910년대 말 근처에서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또 다른 장소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찾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어요. 콜만스코프는 점차 모래 언덕에 뒤덮였고 뜨거운 온도와 낮은 습기가 건물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유령 마을은 방문할 수 있어요. 관심이 있다면 근처 마을인 위데리치에서 투어를 예약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한 도시 크라코에 또 다른 버려진 성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400m 높이의 절벽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설립자들은 원치 않는 손님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1300년대에 지어진 이 성은 곧 산사태와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주자가 없지만 이 중세 도시는 여름에 이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지역 축제와 동안 종종 활기를 되찾습니다. 현지인들은 투어를 제공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투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어디선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조각상으로 지금은 물 위에 놓여 있습니다. 몬테나 산맥에 숨어있는 가넷 코스트 타운은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에 대한 잘 알려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마을의 역사는 낸시 앵크스 광산에서 많은 금이 발견된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성기 동안 가넷에는 거의 1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비교적 외딴 곳이었지만 술집, 호텔, 상점, 학교 그리고 일반적인 작은 마을의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5년에 대부분의 금이 이미 채굴된 후 광산은 그대로 남겨졌고 단지 수백 명의 주민들만 가넷에 머물렀어요. 치명타는 1912년 마을의 건물 대부분을 손상시킨 화재였어요. 1940년대 가넷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곳은 곧 가구와 공예품을 찾는 보물 사냥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됐어요. 1970년대 보존운동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
역사적으로 선정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가넷은 이 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유령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떠난 곳은 자연이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버려진 곳은 하시마 섬입니다. 이 섬은 유령 같은 풍경 때문에 제임스 본드 영화에도 등장했어요. 1881년에 문을 열었을 때 일본에서 해저 탄광으로 잘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1959년 절정기에 이곳에는 광산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1970년 광산이 고갈되자 사람들은 섬을 떠나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이곳에는 버려진 집, 수영장, 상점, 공장들을 살펴보기 위해 들르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요. 1881년에 광산 회사로 시작한 또 다른 마을은 캘리포니아의 칼리코입니다. 이곳에 은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자 곧 500개 이상의 은 광산과 3,000명의 주민들의 고향이 됐어요. 호텔, 잡화점, 식당, 학교가 있었어요. 심지어 칼리코 프린트라고 불리는 지역 신문도 발행됐어요. 하지만 1986년이 되자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옛 지역 주민 한 명이 마을을 구입하기로 하고 복원을 시작해서 역사적 랜드마크로 등록됐어요. 이곳에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옛 서부 박물관도 있습니다. 재건된 가장 흥미로운 명소 중 하나는 1.6km 길이의 칼리코 오데사 철도예요. 가파른 협곡과 언덕을 통과하고 심지어 칼리코 북쪽의 오래된 광산과 건물들을 지나갑니다. 마을의 약 3분의 1은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나머지는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복제품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동차 팬이라면 1903년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유명한 미국 기업가 헨리 포드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1927년 그는 또 하나의 야심찬 계획 포드랜디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타이어와 호스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고무 공번이 필요했기 때문에 브라질의 타파조스 강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고무 농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의 비전은 수영장, 골프코스, 거주용 방갈로, 심지어 매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스퀘어 댄스 교실이 있는 마을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지역 고무나무들이 잎 곰팡이에 감염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헨리 포드가 이 잠재적인 수입원에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필요한 고무를 생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1945년에 브라질에 되팔았고 그곳은 곧 완전히 버려졌어요. 많은 건물들이 여전히 서 있지만 주변의 자연이 점령했어요. 오늘날에도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성기에 햄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배열을 보면 이 인도의 도시가 사원과 시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14세기와 15세기에 마오리아 제국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워요. 16세기에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보존된 요새와 시장이 남아있어요. 1986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태양을 향해 열리는 연꽃처럼 조각된 석조 건축물인 로터스 마을과 같은 건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마을이 1920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소금호수 에페쿠엔의 해안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회복력 있는 근처 소금물 호수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해 보완됐어요. 곧 철도역이 설치되었고 결국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정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은 당시 비정상적인 양의 비로 인해 에페쿠엔 호수가 불어났기 때문이에요. 1985년에 물이 지역 댐을 점령했고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1993년에는 심지어 10m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2009년에 겨우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말 그대로 소금으로 둘러싸인 건물들만 남겨뒀어요. 아무도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2012년 마을로 돌아와서 당시 빌라 에페쿠엔의 유일한 거주자가 된 파블로 노박을 제외하고는요. 어둠이 무서우시다고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을 장소들이 있어요. 광산 깊숙한 곳은 이미 무섭지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이 더 소름 끼쳐요.
뉴저지에 있는 링우드 광산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광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곳이에요. 한때는 세계 최대의 철 생산지 중 하나로 번성했던 광산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인 1900년대 초에 사람들은 이 광산을 버렸고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이 광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여전히 개방되어 있어요. 전성기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매일 일어나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할 준비를 했어요. 이 광산은 붕괴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취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저임금을 받고 일했죠.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고 더러워졌는데 하루에 $1 미만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곳을 기피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저 아래에 초자연적인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부 주민들은 광산이 버려진 지 몇 년이 지난 뒤 광산 내부에서 발소리와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에 등불을 들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아주 흔했던 어떤 걸 가지고요. 비록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 사이에 그 당시에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예방책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해야 했고 그게 돈을 버는 빠른 방법이었죠. 누구에게도 광산 갱도를 내려가는 게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임부로 교대 근무를 막 마치려는데 위에 있는 등불이 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냥 몇 개를 구해 불을 붙이려고 하지만 운이 따르질 않아요. 잠시 후 저 아래에 여러분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은 장비를 챙겨 누구도 길을 잃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된 일련의 조명들을 따라 밖으로 나가요. 좁은 길을 지나갈 때 벽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광산 내부의 울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곤 이 소리들이 말 그대로 너무 두꺼워서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벽 안에서 나는 것 같다는 걸 깨달아요. 벽에 귀를 대니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은 깜짝 놀라 동굴 입구를 향해 뛰어가요. 하지만 불빛은 깜빡이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목소리가 뒤섞여 일관성 없는 이상한 횡설수설하는 소리가 나며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심장이 뛰고 땀이 많이 흘러요. 모든 게 똑같아 보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광산의 뱃속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침묵이 흘러요. 모든 게 검은색이에요. 그 시절의 광부였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다시 무서운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영국 웨스트라이딩에서 오크피타라는 이름은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반즐리 사람들은 그 광산 지역에 1866년 12월 12일 영국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광산 재해 중 하나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광산 내부 가스가 화재를 일으켜 큰 폭발을 일으켰죠. 화재는 확산되었고 며칠 동안 계속되어 건설된 광산 장비와 나무 지지대를 파괴했어요. 마침내 약 100톤의 석탄이 갱도 입구의 구멍으로 붕괴되어 영원히 봉인됐어요. 하지만 아주 최근에 사람들이 이상한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이 세계 현상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팀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소통할 수 있는 뭔가가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돌아봤어요. 결국 그 팀은 이곳이 정말 이상하지만 이곳에 유령이 있다고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알래스카 랭걸 산지 서쪽에서 실버러쉬가 있었어요. 현재 박물관이 된 토노파 광산지구는 대장간, 병원 등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던 공원의 일부였어요. 이전의 이야기들처럼 특별한 이야기는 없지만 이 광산에는 유령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대 영혼들이 광산을 점령하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일했던 탐광자들이 보낸 거라고 해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지역 주변으로 쉽게 가이드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돌아다닐 용기가 있다면 말이죠. 광산업은 항상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었어요. 최초로 채굴된 금속은 금과 구리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5,000년 이상 된 구리 파이프의 증거를 발견했죠.
구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무역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인류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었어요. 운 좋은 아일랜드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건 사실 서부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을 캐던 시절 모든 걸 찾아내던 아일랜드 광부들에게 대부분의 행운들이 돌아가서 생겨난 광업 용어예요. 1863년 애리조나의 벌처 광산은 금으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광산의 이름이 딱히 섬뜩하지 않은 것처럼요. 1946년까지 수백만 개의 금 광석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정한 시간 동안은 폐쇄됐어요. 많은 조사관들이 광산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광산을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안에 있을 때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은 나중에 무단 침입했다고 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아틀라스 탄광은 1936년부터 1979년까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빠르게 문을 열었다가 폐쇄되었습니다. 이 석탄은 전기와 난방을 생산하기 위해 채굴됐는데요. 이 광산에는 2개의 갱도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2 갱도 모두 지하에 있는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광산 소유주들이 광산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들을 위해 주택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결국 학교, 병원, 도서관도 지었죠. 하지만 1979년 사고로 광산이 폐쇄되었고 그 이후로 광산마을은 버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벽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불빛을 보았다고 했어요. 거대한 티타노보아 뱀을 포함한 몇몇 놀라운 것들이 광산에서 발견됐어요. 이 거대한 뱀은 약 5,8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길이가 12.2m가 넘었고 오늘날의 검은 콧불소만큼 무게가 나갔어요. 콜롬비아 탄광 광부들은 이 거대한 뱀의 화석을 발견했을 때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나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런 발견을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제 광산을 돌아다니며 1930년대의 고풍스러운 유럽 자동차들을 발견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2016년 한 벨기에 교사가 프랑스 광산을 조사하던 중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비상은닉처로 그곳에 보관된 걸로 여겨졌지만 아무도 그걸 되찾지는 않았어요. 녹이 슬었지만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다이빙 리조트를 방문하고 싶다면 미주리주에 있는 납 광산에 본테레가 있어요. 1962년에 폐쇄될 때까지 완전히 가능하던 광산이었어요. 여길 운영하던 회사는 양수기를 포함한 플러그를 뽑아버렸어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물이 불어나 광산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가장 낮은 세계층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 후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담수호로 알려졌고 빌리엄 갤런호라는 이름이 붙었죠. 대부분의 채굴 장비는 여전히 수중에 있으며 아직 발견해야 할 곳이 수십 킬로나 남았어요. 저도 할래요. 뉴욕시 헤러드 스퀘어 호텔. 깨끗한 침대 시트를 실은 카트를 밀면서 정서부가 5층 복도를 따라 각 방의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550호, 551호 그리고 553호를 청소했어요. 552호는 투숙객이 문을 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건너뛰었어요. 이상한 여자들이 20년 이상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호텔 기록에 따르면 3명의 여성이 552호에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다 우드와 그녀의 여동생과 딸이었죠. 아무도 그 여자들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항상 제때 호텔비를 지불했어요. 그들은 거의 매일 우유, 커피, 베이컨, 계란 그리고 다른 음식을 주문했어요. 배달원은 물건을 가져다주고 팁으로 10센트를 받았어요. 552호실의 투숙객들은 방 청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오직 2번 청소부는 아이다를 설득해서 더러운 시트를 깨끗한 시트로 교체했어요. 그나마 그때도 의문의 여성이 살짝 열린 문을 통해 세탁물을 건네고 얼굴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1931년 봄 오후 4시에 방문이 열렸어요. 93세 아이다 우드는 방 밖을 내다보고 청소부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불행히도 아이다의 여동생이 매우 아팠죠. 사람들은 빠르게 552호실로 모였습니다. 호텔 매니저, 의사, 변호사, 청소부 그들이 방 안에서 본 장면은 오랫동안 많은 뉴욕 사람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다 우드에 대한 뉴스는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신비로운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아이다 우드가 누군지 알아보도록 해요. 아이다는 1857년 19세의 나이로 뉴욕에 왔어요. 그녀의 성은 메이필드였어요. 아버지는 남부의 부유한 사탕수수 농장 소유주였어요. 아이다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로 하고 북부로 이주했어요. 여기 뉴욕에서 그녀는 빠르게 인기 있는 숙녀가 됐어요. 아름답고 젊고 매우 똑똑한 아이다는 누구와 친구가 되고 누구를 피해야 할지 잘 알았어요. 뉴욕의 모든 가십거리와 사교계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파티에서 항상 환영받는 손님이었죠. 많은 남성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성에 이끌렸지만 누구도 그녀의 눈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애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한 번은 아이다가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남성 벤자민 우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는 유명한 사업가였고 선박회사와 인기 있는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벤자민의 형은 전 뉴욕 시장이었어요. 아이다의 편지는 낭만적이고 꽤 재치 있었어요. 아이다는 벤에게 만나자고 했고 벤은 동의했어요. 그녀를 직접 보는 순간 그는 즉시 사랑에 빠졌어요. 그 순간부터 아이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이다는 호화롭게 살고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그녀의 지위 덕분에 아이다는 영국 왕세자와 춤을 췄고 아브라함 링컨과 많은 다른 유명 인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1867년 아이다는 벤의 아내가 되었어요. 아이다는 벼락부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좋은 아내였고 남편을 사랑했죠. 둘에겐 엠마라는 딸이 있었어요. 인생은 완벽했어요.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벤은 도박을 매우 좋아했어요. 어떤 때는 큰 돈을 따기도 했지만 어떤 땐 큰 돈을 잃기도 했어요. 그와 달리 아이다는 돈을 모을 줄 알았고 돈을 잃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거래를 했어요. 남편이 돈을 잃으면 잃은 만큼의 금액을, 돈을 따면 딴 돈의 절반을 아이다에게 주기로 해요. 벤자민은 그 조건에 동의했어요. 아이다는 남편이 도박을 그만두게 돕고 싶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이다는 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한편으로 그녀의 재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1900년에 벤이 세상을 떠났어요. 기자들은 우드 씨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별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의 계좌에는 돈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의 엄청난 재산이 아내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다 우드는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됐어요. 부동산과 돈뿐만 아니라 신문사도 소유하고 있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사업을 운영하고 많은 사회 행사에 참석하고 여행을 하고 자선단체에 많은 돈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190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돈이 그녀를 미치게 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너무 많은 돈을 써서 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훔쳐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신문사를 25만 달러 이상에 팔았고 수년 동안 모아온 옷, 그림, 조각, 가구 및 집을 팔았어요. 모든 돈은 은행 계좌에 넣었어요. 이런 가운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불안해했어요. 아이다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로 인해 감정 상태가 더 악화되었어요. 1907년 아이다는 은행에 가서 계좌에서 약 100만 달러를 인출했어요. 은행을 믿을 수 없어서 그 돈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 후 딸 엠마, 여동생 메리 메이필드와 함께 헤러드 스퀘어 호텔에 방을 임대했어요. 모든 개인 소지품을 옮겨왔고 돈이 가득 든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그녀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고 정서부들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문 앞에 음식을 남겨두도록 요청했어요. 그 후 수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70세가 넘었을 때 아이다의 딸이 매우 아팠어요.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사망했어요. 아이다는 여동생과 계속 호텔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1931년 봄 메리 메이필드도 병이 들었어요. 아이다는 호텔을 떠나 은둔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녀의 방은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지저분했어요. 바닥엔 음식과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요. 두 노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어요. 둘은 매우 야위었고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노랗게 바랜 신문지, 반쯤 먹은 크래커 상자, 털실과 밧줄,
오래된 포장지가 쌓여 있었고 수백만 달러가 든 커다란 여행 가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발견된 물건 중에는 수십 년 동안 현금화하지 않은 귀중한 주식증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총 가치는 17만 5천 달러까지 늘었어요. 여동생은 사망했고 의사들은 그녀를 방에서 데리고 갔어요. 아이다는 의사들을 도왔지만 문을 열어두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아이다는 돈이 가득 찬 54개 여행 가방이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교회 한 창고에 보관되었어요. 가방에는 유럽에서 온 천과 드레스, 값비싼 목걸이, 팔찌, 시계, 보석이 가득했어요. 낡은 크래커 상자에서 4만 달러짜리 목걸이도 발견됐어요. 신발 상자에선 25만 달러가 발견됐어요. 아이다를 돌보던 간호사 중 한 명이 드레스에 숨겨진 주머니에서 50만 달러의 현금을 발견했어요. 모두들 아이다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다는 병이 들었고 약했어요. 그녀는 다른 층의 방으로 옮겨졌어요. 변호사와 친척들은 아이다가 재정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산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부유한 노부인에 대한 소식이 뉴욕 전역으로 퍼졌어요. 아이다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모두 유산을 원했어요. 아이다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이다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오면 아이다는 가격을 묻곤 했어요. 1달러보다 더 비싸면 받지 않았어요. 아이다는 자신이 잡혀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밖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신의 측근이라고 믿는 간호사들을 제외하고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여겼어요. 아이다는 측근들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1932년 3월 12일 아이다는 사망했어요. 곧 대규모 법원 소송이 그녀의 재산과 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중 많은 사람들이 루이지애나에서 왔어요. 그들은 아이다의 아버지 쪽 친척이라고 주장했어요. 한편 아이다의 신원에 대한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아이다가 남부에 살았던 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사탕수수 농장 주인이 아니었고 아이다의 본명은 앨런 월시였어요. 그녀는 더블린의 빈곤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딸 엠마가 딸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엠마는 여동생이었어요. 왜 여동생을 딸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이다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내의 비밀을 밝히지 않았어요. 아이다의 큰 비밀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몇 가지 질문이 남아있어요. 더블린 출신의 가난한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쉽고 빠르게 뉴욕의 부유층에 속할 수 있었을까요? 왜 동생을 딸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이 아이다의 정신 이상을 일으켰을까요? 바오밥나무 거리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놀랍고 초현실적인 거리일 거예요. 그곳을 보려면 마다가스카르로 가세요. 이 섬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것은 이 나무뿐이 아닙니다. 이 섬은 또한 거대한 해성 나방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날개폭이 아주 넓어서 20cm에 이릅니다. 날 마셔요 라는 수상한 병에 든 것을 마시지 않고도 몸이 줄어든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후아카치나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보입니다. 잠깐만요. 사실 사막이긴 하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많은 클럽과 술집이 있어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은 샌드보딩과 보디보딩입니다. 꼭 보호 안경을 쓰고 입을 꼭 다물도록 하세요. 우크라이나 클레반의 사랑의 터널은 식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어떤 커플은 만약 둘이 함께 4km 길이의 터널을 통과하면 그들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매일 3번 이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가 있거든요. 북아일랜드의 다크 헤지스는 이 길에 얽힌 전설 때문에 약간 섬뜩해 보입니다. 현지인들은 그 길에 그레이 레이디라고 불리는 유령이 출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TV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는지 맞춰보세요. 포르투갈 북부에는 선사시대 건물처럼 보이는 멋진 집이 있어요. 마치 동굴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오두막집이에요. 카사도 페네도라고 불리는데 바위집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작은 박물관이에요. 멀리서 보면 거대한 돌처럼 생겼고 어떤 불가사의한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집도 하나가 이탈리아 레시아호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호수는 홍수로 생겨난 인공호수입니다. 이곳은 물속에 서 있는 14세기 교회로 유명한데 그곳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호수가 얼어붙는 겨울뿐입니다. 만약 얼어붙는다면요.
확실히 산책할 수 있는 한 호수는 바이칼호입니다. 당연하죠. 시베리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매년 겨울마다 얼어붙거든요. 너무 커서 섬이 27개나 있어요. 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기도 하며 거의 1480m에 달합니다. 뜨거운 물로 가볼까요? 와이오밍의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은 미국에서 가장 큰 온천이고 이 종류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물 공급원입니다. 거기서 수영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펄펄 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물가에서 안전하게 즐기세요. 프랑스 노망디의 몽쉘 미셸은 왕자나 공주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최고의 동화 속 여행지입니다. 그 웅장한 성은 물로 둘러싸여 있지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달에 달려 있어요. 가장 높은 조수는 보름달이 뜨고 난 후 48시간 후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는 웅덩이가 몇 개 있는 텅 빈 지역이었어요. 수천 개의 별이 있는 밤하늘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의 별들의 바다는 아마도 더 많은 별이 있을 거예요. 몰디브 바두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해변은 물속의 생물 발광 플랑크톤 덕분에 밤이면 파란색으로 빛이 납니다. 진짜 별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별에 관심이 별로 없다면 열기구로 가득한 하늘은 어때요? 터키의 한 지역인 카파도키아는 원래 놀라운 모양의 바위로 유명하지만 멋진 열기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모여듭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항상 구름 위를 걷고 싶어 했던 분들, 좋은 소식이에요. 볼리비아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구름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소금 타일입니다. 이곳은 살라르 데 우유니라고 불리는데 우기 동안 하늘을 비추며 무한대로 이어지는 지평선과 하늘을 걷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라스 라하스 성당을 꼭 방문하세요. 성당 자체로 가려면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발밑에는 빠르게 흐르는 물이 있어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알자스 지방의 콜마르입니다. 이 집들을 보세요. 나무로 만들어진 다채로운 벽, 꽃으로 장식된 운하, 자갈길이 있어요. 독일에는 이런 아늑한 진저브레드 집이 있는 도시가 많은데 로텐부르크 오프데어 타우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곳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중세 마을로 수십 개의 다양한 벽면과 원조 술집이 있습니다. 눈이 덮인 지붕과 멋진 휴일 시장이 열리는 겨울에는 특히 마법처럼 보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많은 집이 풀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지를 잔디 지붕집이라고 하는데 지붕 위의 풀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폭우로부터 집을 보호합니다. 풀은 용암석으로 만들어진 기반에서 자라며 정기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코스타리카 카니오 섬에는 약 300개의 다양한 크기로 된 원형 물체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것들을 라스볼라스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공이란 뜻이에요. 이 돌들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나의 무게가 16톤까지 나갈 정도로 거대합니다. 또한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려암, 석회암, 그리고 사암입니다. 돌은 족장들의 집 앞에 줄지어 놓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도 그 공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어떤 신화에 따르면 아틀란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엔젤 폭포는 그 이름답게 목가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중단이 없는 폭포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보다 몇 배나 더 높아요. 물은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대부분의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도중에 증발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구름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반짝반짝하는 걸 좋아한다면 멕시코의 자이언트 크리스탈 동굴을 방문해보세요. 전문가의 감독 하에서만 방문할 수 있지만 확실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몸 크기의 2배나 되는 수정체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모로코에는 셰프차웬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온통 하늘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남색도 파란색도 청록색도 아닌 스카이 블루예요. 대부분의 집들이 여러분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곳은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리프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카이 블루로 덮인 또 하나의 장소는 산토리니입니다. 이곳은 가기가 더 쉬워요. 집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거의 모든 지붕이 활기찬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흰색 페인트는 열을 식혀주고 인스타그램을 위한 가장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슬로베니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장소 중 하나인 블레드 호수를 방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색상은 진정한 아쿠아마린입니다. 포토샵이 아니에요. 호수 가운데에 절벽이 있는데 사실 작은 섬입니다. 성 한 채와 다른 두어 채의 집도 있습니다. 여행을 더욱 달콤하게 하려면 비밀 레시피로 구운 블레드 크림 케이크 한 조각을 먹어보세요. 캐나다에 있는 모레인 호수의 사진을 처음 보면 포토샵 되었거나 전문 화가가 그린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곳은 진짜입니다. 수많은 푸른 색조가 조합되어 전원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이곳을 절대 떠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미얀마에 위치한 신비로운 땅인 바가는 진정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소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이국적인 초목, 안개 낀 산 풍경, 수많은 사찰을 즐길 수 있고 공중에서 열기구를 타고 감상할 수 있어요. 필리핀은 볼거리가 많지만 지역 해변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에 가거든 엘 니도의 히든 비치는 고독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일 겁니다. 해변은 석회암만에 의해 보트나 굳은 날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탈리아 리구리아 지방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수십 개의 멋진 해변이 있습니다. 포르토 베네르에 있는 시인의 만도 그중 하나인데요. 해변은 절벽에 있고 수영할 수 있는 수중동굴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이런이 그의 뮤즈를 찾아 만을 헤엄쳐 건너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서 시인의 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신퀘테레 지역도 리구리아에 있는데 정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탈리아 절벽과 바다 경치를 실제로 보고 싶은 분이라면 그곳으로 향하세요. 전설에 따르면 선원들은 집으로 가는 길을 더 쉽게 찾기 위해 집을 밝은 색으로 칠하곤 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스카이섬은 위풍당당한 기사들과 숙녀들에 대한 역사적인 TV쇼를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페어리 폴과 페어리 글렌에는 분명히 요정이 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꼭 봐야 할 것은 올드맨 오브 스토리입니다. 바위와 가파르면이 어우러진 언덕이에요. 전설 같은 건 없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멋지고 사진이 자주 찍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땅 위에서 언뜻 이곳을 보면 그냥 평범한 돌다리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비밀을 엿보고 싶다면 그것을 물에서 봐야 합니다. 다리가 물에 비친 모습은 완벽한 원을 형성하는데 마치 숨은 수중 세계로 통하는 포털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작센 지방에 있고 베를린이나 드레스덴에서 조금만 가면 됩니다.